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소리책방입니다. 오늘도 책방문을 열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오늘은 2009년 젊은 소설에 수록된 이홍 작가의 50번 도로의 룸미러를 감상해 볼 텐데요. 룸미러 속은 이제 완벽한 먹빛이었다고 말하는 작가의 소설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50번 도로의 룸미러 이홍. 아이가 보이지 않는다. 차는 50번 고속도로를 내달린다. 전면 유리창에 들이닥치는 시커먼 어둠이 빠른 속도로 짙어진다. 핸들을 쥔 여자가 먹빛 룸미러 속을 짧게 확인한다. 멀리서 뒤따라오는 전조등이 굶주린 날짐승의 희번덕거리는 눈처럼 전박혀 있다. 습관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아 속도를 올린다. 달리는 카이엔 S는 여자가 가진 2대 차 중에서 하나다. 뒷좌석에 장착한 독일 브라이텍스사 카시트에 앉아있는 아이의 얼굴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아이는 룸미러에서 감쪽같이 사라지기 일쑤다. 50번 도로를 달리는 야간 주행 시엔 빈번히 일어나는 현상이다. 그때마다 여자는 한 손으로 핸들을 지탱하고 다른 한 손으로 등 뒤에 있는 아이의 발을 만져보아야 안심하곤 한다. 경부선과 만나는 영동고속도로 마지막 구간은 일요일 저녁에 특히 정체가 심하다. 이상하게도 오늘은 양방향 소통이 원활하다. 500m 앞 마성터널, 용암 구덩이처럼 오목한 빛을 움킨 터널 속으로 차들이 띄엄띄엄 스며든다. 에버랜드 진입도로 표시판이 나온다. 숲에 에워싸인 휘어진 길을 타고 가다가 갈림길에서 마성 에버랜드 반대편 서울 대전 방향으로 빠지면 다시 50번 도로와 만난다. 50번 도로가 정체일 땐 빠른 우회도로이지만 그렇지 않을 땐 시간이 조금 더 소요된다는 것을 여자도 알고 있다. 핸들을 오른쪽으로 튼다. 관성 때문이다. 긴 터널의 내부 상황을 알 수 없다. 고속도로가 한산해서인지 우회도로로 굽어드는 차는 없다. S자 2차선 도로는 가로등이 자주 말썽을 일으키는 길이다. 길가에 서 있는 가로등은 대부분 꺼져 있고 한두 개만 위태로이 깜빡인다. 육안으로 보이는 지점은 헤드라이트가 비춰진 자리까지다. 그 너머는 알 수 없는 암흑이고 빛에 의존하는 순간순간을 믿을 수밖에. 빛과 암흑의 경계가 자꾸 무너진다. 지호야. 목청이 떨려온다. 아이는 얼굴도 보이지 않을 뿐더러 대답도 없다. 간헐적인 콧숨이 들려오지만 안도할 수 없다. 의자 옆으로 비틀어 넘긴 팔을 휘젓는다. 손끝에 딱딱한 고무 감촉이 스친다. 아이가 신고 있을 운동화의 밑창이다. 거미줄을 발사하기 위해 손을 내리뻗고 있는 스파이더맨이 한쪽 다리를 굽히고 있는 회색 운동화. 여자는 그 운동화가 싫다. 빨간색 스파이더맨도 유치한데 검은 옷을 뒤집어 쓴 스파이더맨이라니 더욱 탐탁지 않았다. 전방에서 길이 갈라진다. 좌측 길을 타고 가면 다시 50번 도로다. 우측으로 톨게이트가 시야에 들어온다. 에버랜드 톨게이트는 인적 끊긴 구도로의 허름한 구멍가게처럼 어둠 속에 포위되어 있다. 톨게이트 창에서 어슴푸레하게 새어나오는 빛은 오히려 음산해 보인다. PM 8시 45분. 에버랜드 폐장 시간이 10시인가 10시 30분인가. 아이를 데리고 한 번도 가보지 않았으니 짐작해볼 따름이다. 아이는 또래 다른 아이들처럼 놀이공원에 가자고 조른 적이 없었다. 핸들을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틀지 못하고 멈칫한다. 손바닥에 축축한 땀이 배어난다. 아이는 여전히 묵묵부답이다.
여자는 무언가를 결심한 것처럼 황급히 에버랜드 방향으로 핸들을 튼다. 용인 별장으로 출발하기 전까지 여자는 무척 바쁜 하루를 보냈다. 이틀 전 금요일 오전 9시 10분 아파트 현관 앞에 정차한 노란색 유치원 버스에 지우를 태웠다. 지우는 무성의하게 손을 흔들더니 먼저 버스에 앉아있는 아이들 틈에 섞였다. 덩치가 커다란 지우는 고만고만한 아이들 틈에서 도드라졌다. 차문이 스르륵 닫히는 새 여자는 불시에 늘어난 허리 사이즈로 인해 청바지 단추가 끼워지지 않았을 때처럼 미간을 좁혔다. 버스가 출발하자마자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멀어져가는 버스를 감상적으로 바라볼 시간 따위는 없었다. 조금 뒤 가정부가 면접 보러 올 것이었다. 꾸벅 허리를 숙이는 현관 로비 경비원에게 답례할 겨를도 없었다. 곧장 엘리베이터로 달려갔다. 벌써 39번째 면접이었다. 5달 동안 집에 며칠 있다가 떠난 가정부만 해도 12명. 누구에게나 충분히 지칠 수 있는 횟수였다. 약속 시간이 20분쯤 지났을 때 휴대폰 진동음이 옅게 울렸다. 여자는 아일랜드 식탁 위에 두서없이 널브러진 일간지와 각종 청구서와 등 부위에 곰돌이가 그려진 아이의 감색 가을 점퍼와 지난밤 반쯤 베어 먹다가 투명 봉지에 돌어 넣어둔 야채 고로케와 아직 뜯지 않은 빵 봉지들과 눅눅해진 커다란 타월 사이를 뒤졌다. 길을 헤매다가 전화를 걸었을 거야. 가정부 면접 시간에 가까워지면 그런 전화는 종종 걸려왔었다. 잡아둔 휴대폰 폴더를 올렸다. 면접 오기로 했던 가정부가 집안 사정 때문에 올 수 없다고 말했다. 처음엔 면접을 가정부 자격에 대해 제법 까탈을 부렸었다. 집에서 숙식하며 살림을 도맡았던 파주댁이 거실 대리석 바닥에서 넘어진 후였다. 파주댁은 무릎 연골 파열로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일을 그만두겠다고 통보해왔다. 급기야 몇 군데 가정부 알선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중국 출신은 말투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안 되고 나이가 너무 많으면 집안일을 힘겨워하는 데다 드라마 시청에만 빠져 꾀를 부려서 믿을 수 없고 남편이나 건사해야 할 자식들이 있으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니 곤란합니다. 한국 출신의 50대 과부가 딱 좋겠습니다. 성격은 몰라도 자고로 입은 무거운 사람이어야 합니다. 알선 업체를 통해 여자는 자신이 원하는 자격 조건을 당당히 제시했었다. 5달이 지났다. 이제는 그런 조건들이야 흡족하게 맞춰지지 않아도 감수하고 싶어졌다. 지우를 견딜 수 있다면, 이 집을 견딜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겠다. 벌써 그 업계에 소문이 자자할지도 모른다. 집에 다녀간 사람들끼리 고개를 설레설레 저으며 험담을 나누었는지도. 무거운 현기증이 몰려왔다. 사방으로 둘러싼 통유리 창을 뚫고 들어서는 쨍한 햇볕 속에 놓인 부드러운 양가죽 소파 위에 눕고 싶었다. 마음을 다잡고 전실로 들어갔다. 10시 30분에 압구정동에서 약속이 있었다. 약속을 취소하기엔 늦은 시간이 아니었지만 여자는 외출 준비를 서둘렀다. 도산공원 인근 세시셀라 앞에서 주차 요원에게 차 키를 넘겼다. 콜린 엄마의 하얀색 BMW와 주원 엄마의 쥐색 BMW가 먼저 주차돼 있었다. 그녀들의 BMW 535는 여자가 소유하고 있는 2대 차 중 하나와 색깔만 다를 뿐 같은 모델이었다. 아이의 유치원 앞으로 대기하는 차들 중 가장 흔한 차이기도 했다. 10대 중 5대는 어김없이 같은 차종이었다. 여자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 차를 이용했다. 세스셀라에 앉아있는 여자들은 지우와 같은 유치원에 다니고
같은 축구교실에 다니는 남자아이들의 학부모였다. 언제부턴가 여자는 어릴 때부터 막역하게 지내온 친구나 동창들보다 학부모들과 가깝게 지내왔다. 어때? 오늘 온 사람은 괜찮았어? 콜린 엄마가 면접 오기로 한 가정부에 관해 물으며 반숙된 물컹한 달걀 노른자를 포크 끝으로 툭 터뜨렸다. 비릿한 냄새가 콧속으로 스미자 속이 메스꺼웠다. 한동안 밤잠을 설쳐서일까? 집안일이 버거웠을까? 최근 여자의 모든 감각은 아주 미세한 냄새나 소리에도 극도로 예민해졌다. 안 왔어. 사정이 생겼대. 어머머, 정말 미치고 팔짝들 노르시겠다. 지우야, 요즘 얼굴이 반쪽 됐어. 관리라도 받으러 가야지. 안 되겠다. 사람 잡겠어. 콜린 엄마가 호들갑스럽게 받아쳤다. 주원 엄마나 콜린 엄마의 그런 반응이 불편하지는 않았다. 남편의 외도보다 가정부의 부재를 더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여자도 다르지 않았다. 빈손으로 날채소를 집어넣는 순간 속에서부터 신물이 올라왔다. 냅킨을 들어서 짓뭉개진 퍼런 채소를 뱉어냈다. 우리 큰애 보스턴으로 가기로 결정했어. 지금 수속 밟고 있어. 눈을 내리깔고 있던 주원 엄마가 말문을 열었다. 청담에서 전교 1, 2등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원에게는 위로 8살 터울이지는 누나가 있다. 중학교에서 전교 1, 2등 하는 수재였다. 그런데 느닷없이 유학을 보낸다니 여자의 마음까지 뒤숭숭했다. 그럼 뭐해? 어학원 들어가려고 시험 봤다가 스피킹에서 떨어졌어. 나도 나지만 애가 충격이 컸나 봐. 시험 본 다음날 할 얘기가 있다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미국에 보내달라고 애원하더라고. 안 그래도 그 생각이 없던 건 아니었어. 과목당 500이야. 한 과목만 가르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 정도 사교육비면 유학 보내는 편이 낫잖아? 그치. 교육제도라는 게 워낙 불안정하니까 이 지경이 된 거지 뭐. 그래도 조금만 기다리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지 않겠어요? 무턱대고 기다리면 뭐해? 불신이 커서 안 돼. 중요한 건 교육 정책이 아니라 이 동네 학부모들의 불신이야. 이 쌀벌한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달라지겠어? 나도 여자애라서 고등학교 때까진 끼고 있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지. 봐서 집이 정리되면 주원이랑 나도 내년 초반기쯤 가던가 해야지 뭐. 여자와 콜린 엄마는 동시에 고개를 주워거렸다. 콜린 엄마가 오늘 만나기로 한 목적을 꺼냈다. 이번 2학기 선물은 무난하게 100으로 하자. 각자 준비해온 돈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주원 엄마는 돈 봉투를 던져놓고서도 심란해 보였다. 이해할 만했다. 불신은 또 다른 불신을 낳기 마련이다. 이 악순환의 구조 속에서 살아남기란 주차장에 나란히 세워진 2대의 차를 보며 오늘은 세단을 탈까 SUV를 탈까를 고민하는 것처럼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다. 차를 몰고 도산공원 앞 골목을 빠져나가다가 룸미러를 보았다. 킴스 클리닉. 지상 6층 건물에 붙은 피부과 간판이었다. 5달 전까진 일주일에 2번 정기적으로 들렀었다. IPL과 스킨케어를 10회 끊어놓은 게 넉 달이 됐지만 관리를 받은 건 카드 결제를 한 당일 고작 한 번뿐이었다. 따뜻한 침대에 누워 관리를 받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게 치밀었다. 11시 55분. 차 안의 전자시계가 깜빡였다. 이대로 신천까지 달려야 했다. 지우의 검사 결과를 듣기로 예약한 시간에 맞춰 병원에 도착했다.
병원을 소개해 준 건 콜린 엄마였다. 올해 초 콜린이 이 병원을 다녀갔었다. 과다 행동 장애라는 판명을 받고는 콜린 엄마가 며칠 우울해했었다. 그러다가 올림픽 시즌에 수영 8관왕 펠프스가 어릴 적 과다 행동 장애를 겪었다는 말을 듣곤 단박에 시름을 날려버렸다. 콜린은 언제나 가만히 있질 못하는 아이였다. 천진한 얼굴로 사방팔방 뛰어다니길 몇 시간이나 너끈히 하는 반면 앉아서 읽고 쓰는 건 5분을 넘기지 못한다고 했다. 콜린은 축구 교실이 끝난 후에 음료수를 마시다가도 치칠맞게 음료수를 쏟는 아이였다. 여자의 치맛자락에도 포도주스를 와락 엎은 적이 있었다. 여자는 콜린의 가지런한 바가지 머리를 헝클어뜨리며 웃어 보였다. 아들 지우에게는 그러지 못했다. 언제 그렇게 해보았는지도 잊었다. 지우는 그런 사소한 말썽을 일으키는 아이가 아니었다. 여자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나약한 눈빛으로 여의사를 바라보았다. 40대 여의사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에도 이따금 얼굴을 내미는 저명한 아동신경정신과 의사였다. 우리 지우가 스트레스성 폭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지금 받고 있는 교육을 좀 정리하시는 게 좋겠어요. 지우의 역량을 초과한 과다 교육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제 의사가 아니에요. 지우가 하고 싶다는 것만 시키는 거죠. 그 나이 때 아이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 하고 싶은 건지 명확히 판별할 수 없죠. 그 외에도 지우의 그림을 관찰해보면 여의사는 차트 안에서 지우가 그렸다는 그림을 꺼내 보였다. 3살 때부터 요미요미니 리틀 다빈치 같은 미술학원을 꾸준히 보낸 보람은 있었다. 그 결과가 눈앞의 사절지 위에 확연히 드러났다. 6살 남자아이의 치곤 능숙하고 명확한 선을 그렸고 색깔도 다채롭고 풍부하게 사용했다. 종이 위에 눈썹이 짙은 사람 형체는 누가 봐도 여자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여의사는 볼펜 끝으로 지우가 그린 여자의 복부 한가운데를 콕 찍어내렸다. 병원을 나와서 다시 삼성동으로 갔다. 지난밤 M방송국 교양 프로그램에 강피디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직접 삼성동으로 찾아오겠다고 전해왔다. 약속 장소인 현대백화점 인근 커피빈 건물 지하에 주차를 하고 여자는 화장품 파우치를 꺼냈다. 룸미러를 아래로 꺾었다. 투명 파우더를 얼굴 전체에 두들기고 핑크빛 립글로스를 덧발랐다. 20대 중반,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했을 때처럼 단아하고 화사한 얼굴이 비춰졌다. 잿빛 룸미러 속 여자는 완벽해 보였다. 작가와 쉽게 의견 일치를 보았죠. 매주 문학의 인사를 초청해서 그들의 자전적 이야기와 현재의 삶과 앞으로의 꿈이나 포부에 대해 1대1 토크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적이고 잔잔한 분위기의 프로그램이어서 이지은 씨가 적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지은 씨가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서요. 강 PD는 준비해온 말들을 차분하게 열거했다. 그 자리에서 흔쾌히 승낙하고 싶었지만 여자는 커피를 주문하고 오겠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감정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 취하는 방식 중 하나였다. 중요한 순간이 아닌가, 앞으로 일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1년 전 즈음부터였을까. 다시 일을 하고 싶은 욕구가 스멀거렸다. 8년 전까지 여자는 촉망받는 아나운서 중 하나였다. 아나운서 시험에 합격하고 수습기간 때였다. 아침 뉴스에 고정 아나운서가 해외 출장을 가는 바람에 대타로 데스크에 앉을 기회를 잡았다. 상부 반응이 좋아서 곧바로 주말 아침 뉴스에 발탁되었다. 잇따라 교양 프로그램 제안도 받았다. 26이었다. 방송국 내에서 한창 주가가 오르고 있었다. 여자의 인생은 탄탄한 고속도로처럼
희망적이었다. 그러나 언제 다시 막힐지 모르는 고속도로에서 여자에게는 다른 종류의 희망이 필요했다. 그 무렵 몇 차례 선을 보고 바로 결혼을 했다. 각종 잡지에 소개될 만큼 떠들썩한 결혼이었다. 강 PD의 제안은 기대에 어긋나지 않았다. 계속 일을 해왔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프로그램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하고 싶다는 의지만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지우를 맡아줄 사람이 없었다. 게다가 시댁에선 지우가 클 때까지 절대로 일하지 않겠다는 여자의 다짐을 받아두었다. 그 대가로 한강이 훤히 내다보이는 78평 아파트를 내준다고 약속했었다. 서울에서 평당 시세가 가장 높은 아파트였다. 여자가 잘 나가는 아나운서라고 해도 이런 아파트를 소유하기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가늠하기 어려웠다. 강 PD를 만난 건 일종의 자기 체크에 불과했다. 미팅은 후회스럽지 않았다. 간만에 올라간 전자저울 위에서 미혼 때의 체중을 확인한 것처럼 여자는 엷은 미소를 지어 보였다. 강 PD의 설명을 마저 듣고 손목시계를 보았다. 백금, 피아제 시계에 촘촘히 박힌 다이아들이 할로겐 조명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였다. 순간 강 PD가 여자의 손목시계 쪽으로 상반신을 디밀다가 멈칫했다. 단순한 호기심이 어린 반응이었을 것이다. 약속이 있어서 가봐야 한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이미지가 워낙 좋으셔서요. 강 PD가 조금 전 했던 말은 인상적이었다. 여자는 아이를 축구교실에 데리러 가야 한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여자가 청담동 소미소보 체육센터에 도착한 건 축구 수업이 끝나기 15분 전이었다. 콜린 엄마와 주원 엄마는 그 사이 백화점에 들러 쇼핑을 하고 온 모양이었다. 브런치 식당 다음 순서가 백화점인 건 그녀들에게 일상적인 일이었다. 그녀들은 이번 신상품 패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역시 유행 타는 건 쉽게 질린다. 오늘 몇 벌 새로 구입했으니 몇 벌은 처분하는 게 좋겠다. 옷장이 넘쳐나는데 옷장을 늘리던가 해야지. 안 되겠다. 시계 푸념을 늘여놓고 있었다. 주원 엄마가 아침에 식당에선 보지 못했던 에르메스 쇼를 어깨에 두른 채 화장실로 걸어갔다. 대기실 모니터에 아이들이 축구 수업을 받는 모습이 보였다. 건물 지하 2층 인조잔디 위에서 4명의 남자아이들이 동그란 축구공을 쫓아 뛰어다녔다. 3명의 남자아이들이 축구공에 바투 몰려 있었다. 지우는 살이 잔뜩 오른 오리처럼 물 위에서 외따로 뒤뚱뒤뚱 따라가고 있을 뿐이었다. 주원이가 지우 옆으로 달려나갔다가 지우를 밀쳤다. 지우가 균형감을 잃고 옆으로 퍽 넘어졌다. 축구 교사가 냉큼 지우에게 달려갔다. 의자 등받이에 붙어있던 여자의 등덜미도 달싹였다. 여자는 지우가 주원이를 밀치지 않을까 조바심이 일었다. 아니면 무언가 집어던지며 괴성을 지르지는 않을까. 지우가 불평하지 않고 몸을 털고 일어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잡혔다. 뚱뚱한 남자아이는 언제나 그렇듯 울지 않았다. 여자는 지우를 카시트에 앉혔다. 대치동 한글학교로 가야 했다. 지우는 원어민의 영어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반면 한글이 취약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다. 그래도 한글 교육은 불가피하다. 여자가 어렸을 때와 달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건너뛰고 통문자로 가르치는 요즘의 한글 교육 방식이 지우와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 서서 얼마 전 학원을 바꿨다. 대치동 한글학교는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낱글자로 한글을 가르치는 곳이었다. 한글학교? 차 밖에서 주원 엄마가 물어왔다. 지우 엄마 열성이야. 미국 시민권자를 한글까지? 욕심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하여간
아들한테는 지극하다니깐. 정말 대단하셔. 야유 섞인 말투였으나 발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주원 엄마도 뒤에선 온갖 교육을 마다하지 않고 있을 터였다. 그러지 않고서야 6살짜리 남자애가 동화책을 수만 번 몰아쉬지 않고 유창하게 읽을 리는 만무하니까 여자는 쓴웃음을 지으며 차창을 올렸다. 영어 유치원을 비롯해 리틀 다빈치, 축구 교실, 키즈 줄리어드, 파닉스 센터, 브레인스쿨, 한글 학교 같은 학원들과 현재 국제학교 선생의 영어 개인 레슨까지 빡빡하게 스케줄을 짠 건 부모로서의 독선이 아니었다. 적어도 지우가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서 가르쳤다. 지우는 왕성한 식성처럼 왕성한 학구열까지 갖춘 아이였다. 유독 김치를 싫어하듯 한글에만 관심을 두지 않을 뿐 한글 외에는 그 모든 것을 아주 잘하려고 부단히 애썼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누구도 감당할 수 없게 변했다. 대로로 나와서 룸미러를 보았다. 지우의 시선이 아래로 떨어져 있었다. 검정색 닌텐도 게임기를 펼치는 중인 듯했다. 닌텐도는 이 동네에서 지우 또래의 남자아이들이 하나씩 들고 다니는 필수 소지품이다. 여의사는 과도한 게임이나 인터넷도 영향을 끼쳤을 거라고 했지만 그 말은 쉬 동의할 수 없었다. 지우가 닌텐도를 펼치는 시간은 하루에 1시간을 넘기지 않았다. 학원에서 학원으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짬짬이 하는 정도다. 대부분은 영어 삼매경에 빠졌다. 게임이 결정적인 이유라면 콜린이나 주원인 더 심각했어야 한다. 여의사의 권유에 따라 무얼 정리해야 할지는 종잡을 수 없었다. 영어는 필수고 한글은 한국 교육 과정을 밟아야 하는 이상 불가피하고 미술 교육이나 음악 교육은 감수성과 상상력, 브레인스쿨은 사고력, 축구나 수영은 모든 교육을 밑받침하는 체력에 도움이 된다. 무엇 하나도 쉽게 간과할 수 없지 않은가? 모든 사교육이 거미줄처럼 연계되어 있는 세계다. 앉아서 달달 외우는 고리타분한 교육 방식을 밀어붙이지도 않았잖아. 속으로 중얼거리며 가속 페달을 꾹 밟았다. 그래도 한두 가지 정리해야만 한다면 선뜻 선택할 수 없어서 난감하기만 했다. 여자의 인생에서는 매번 무얼 가져야 하는가 보다 무얼 버려야 하는가가 더 어려운 문제였다. 지우가 한글 수업을 받으러 들어간 동안 대기실에 비치된 컴퓨터 앞에 앉았다. 적어도 수업을 받는 동안은 지우가 여자를 보지 못할 거였다. 며칠 혼란스러운 나날의 연속이었다. 그리고 어젯밤부터는 무언가를 확신하기 시작했다. 확신이 선 순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막막한 심정에 사로잡혔다. 이대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정말 이제는 그게 무엇이든 정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다. 인터넷 포털 사이트 메인 창이 떴다. 코스피 1000선이 붕괴. 환율 폭등으로 금값이 1,900원. 국내 여행사들이 줄줄이 도산이라고 쓰인 헤드 기사는 건너뛰었다. 서아시아 국가에서 전쟁이 일어났다거나 아프리카에서 어린아이들이 굶어 죽는다거나 하는 소식처럼 별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었다. 모 일간지 2003년자 3월 사회면을 모니터에 띄웠다. 그 해는 지우가 태어난 해다. 왜 그 해의 범죄 기사에 집착하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지만 막연한 추측은 점차 사실로 굳어져 갔다. 며칠 내내 읽어보았던 그 기사를 또다시 응시했다. 가시처럼 꼿꼿하게 선 글씨들을 꼼꼼히 읽어내렸다. 이제는 기사 전문을 토시 하나 빼지 않고 외울 지경이었다. 한남동 시댁에 도착한 시간은 오후 5시 30분이었다. 금요일마다 저녁 식사를 시댁에 와서 먹은 지 2년째였다. 남편은 2년 전 새벽 잠수교에서 교통사고로
즉사했다. 사인은 음주사고로 밝혀졌지만 여자는 그 사실을 납득할 수 없었다. 그날 새벽 남편의 차를 운전한 건 최 기사가 아니었다. 운전자는 남편이었다. 그런 경우는 없었다. 남편은 운전을 싫어할 뿐더러 태어날 때부터 줄곧 혼자 이동했던 적이 없었다. 언젠가 스치듯 내뱉은 말을 기억하자면 잠수교는 이유 없이 기분 나쁘다면서 반포대교를 고집했었다. 음주운전을 할 정도로 어리석은 사람도 결코 아니었다. 한동안 이유를 알아내려고 흥신소에 의뢰도 해보았다. 특별한 이유는 찾지 못했다. 그 후로 시댁 어른들의 지시를 받아들여서 금요일 저녁마다 한남동에서 저녁을 먹는 것 외에 여자가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아이쿠, 우리 지우 곳의 키가 부쩍 컸구나. 할머니. 일주일 만에 만난 시어머니와 지우는 현관 앞에서 이상가족 상봉하듯 서로를 얼싸 안았다. 여자는 옆으로 넘어진 구두를 반듯하게 세워놓고 부둥켜 안은 그들을 비켜서 거실로 들어섰다. 식탁 위는 풍성했다. 갈비찜에 굴비에 꽃게탕에 탕수육까지. 지우가 좋아하는 기름지고 달달한 음식을 담은 그릇들이 빼곡히 부려져 있었다. 음식들은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 빛이 닿아 윤기가 넘쳐났다. 뒤늦게 안방에서 나온 시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앉고 나머지 사람들이 차례로 의자에 앉았다. 여자는 지금껏 그래왔던 것처럼 입을 꼭 다물고 음식물을 차분차분 씹었다. 삼성동 집에서 시댁 방향을 물끄러미 바라볼 땐 그렇지 않다가도 막상 밥상 앞에 마주 앉으면 시집 식구들이 아주 멀게 느껴지곤 했다. 구미가 당기는 요리가 있어도 편하게 젓가락이 가질 않았다. 시어머니는 언제나처럼 지우의 밥숟갈 위에 반찬을 얹어주느라 분주했다. 얘야, 우리 지우 진로에 대해선 결정을 한 거냐? 네, 고려해보고 있어요. 고집 부리지 말고 내 말 들어. 빡빡하게 공부시켜서 뭐하게? 아이고, 나는 내 손자가 의사나 변호사 돼서 뼈골 빠지게 사는 건 딱 싫다. 사립이든 공립이든 여하튼 이 나라 교육제도에 들어서는 순간 너나 지우나 다 초주검 되기 십상이야. 뒤늦게 후회하지 말고 그냥 인터내셔널 스쿨 보내라. 평창동 박 여사 알지? 박 여사 손녀가 사립 다니다가 빠듯한 교육에 너무 힘들어해서 인터내셔널 스쿨 보내놨더니 글쎄 한 달 만에 그 손녀 얼굴에 핏기가 다 돌았다지 뭐냐. 한국 교육에 익숙했던 아이들 나중에 아이비리그에 들어가도 중퇴율이 40%가 넘는다더라. 그게 다 근본부터 잘못돼서 그런 게야. 뭐 걱정이야. 남들 다 하는 원정 출산까지 했으면 그 덕을 봐야지. 안 그러냐? 여자의 가슴이 내려앉았다. 시아버지는 그만 좀 하라는 듯 큼큼 헛기침을 했다. 시아버지는 한 가지 이야기를 길게 여러 번 거듭하는 걸 싫어하는 양반이었다. 지우가 어떨지 그게 중요하니까요. 난 인터내셔널 스쿨 들어가고 싶어. 불쑥 말을 가로챈 건 지우였다. 여자는 지우와 시선을 맞추지 않았다. I was born in America. 지우가 그렇게 말하는 모습은 애써 그려보아도 결코 그려지지 않는 그림이었다. 그래, 아마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면 그 아토피인지 뭔지 하는 것도 나아질 거다. 그게 스트레스성이 크다고 하지 않니? 시어머니가 손으로 지우의 볼을 매만졌다. 샹들리에 알알이 박힌 구슬들이 음식물 위에 다 떨어져 내린 것 같았다.
자디 잔 크리스털 가루가 씹히는 것처럼 침에 섞인 음식물이 가슬가슬했다. 식사를 마치고 소파에 앉아 뉴스 시청을 하는 시아버지 옆에 지우가 얌전한 고양이처럼 앉아 있었다. 지우가 할아버지에게 멜라민이 뭐예요? 묻는 중이었다. 중국에서 멜라민 사건이 터지기 전부터 사놓았다가 방치된 초콜릿을 발견하고 대뜸 소리쳤던 지우였다. 이런 걸 사면 어떡해? 예전에 사둔 거야. 그리고 한두 개 먹는 건 괜찮아. 아기가 5명이나 죽었어. 그것도 몰라? 그건 멜라민 성분이 많이 들어간 분유를 매일 먹는 아기들이나 그런 거고. 날 죽이고 싶어? 지우가 손에 들고 있던 초콜릿을 거실 통유리창에 집어 던졌다. 두꺼운 유리창이 초콜릿 하나에 깨질 리 없었다. 부딪힌 소리도 그리 크지 않았다. 어디선가 콩 소리가 울렸다거나 무언가 와르르 무너졌다면 그건 자신의 내부였을 것이다. 여느 엄마들처럼 지우의 귓불을 끌어당겨 혼내지 않았다. 제 방으로 들여보내 벽을 보고 앉아있게 하지도 않았다. 어느 순간부터였다. 성인 여자의 힘으로도 지우는 제압되지 않았다. 여자는 아주 잠깐 지우 쪽으로 눈을 흘겼다. 지우의 호기심 어린 순진무구한 눈빛이 가증스러웠다. 시아버지는 멜라민이라는 성분을 인지하고 있는 6살짜리 손자를 대견하게 바라보았다. 잠깐 멜라민에 대해 설명해 주는 것도 같았다. 여자와 단둘이 있을 때와 한남동 할아버지 집에 오는 지우는 과연 같은 아이일까? 지우는 필통을 던지거나 냉장고 속의 음식물통을 모조리 빼서 깨부수거나 집이 떠나갈 정도로 괴성을 지르는 난폭한 행동을 한남동에서는 절대 하지 않았다. 파주댁을 콧불소처럼 밀어 넘어뜨려 팔마디를 물어뜯어 놓은 것도 지우였다. 지우의 양면성이 본능적으로 타고난 거라는 믿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여자는 안방으로 불려갔다. 실크 파자마로 갈아입은 시어머니가 머리 한가득 헤어롤을 만 채 58 1단 장을 뒤적거렸다. 눈 밑에는 진주 가루와 캐비어가 함유된 아이크림을 잔뜩 덧발랐는지 하얀 가루가 뭉개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서류 봉투를 확 내밀지 못하고 주춤거리며 말을 꺼냈다. 여기 앉아라.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꿨다. 내가 고의로 그런 건 아닌 거 너도 알지? 나도 이래저래 많이 바쁘니까. 아유, 내 아버님이 뭐 대단한 일이라고 차일피일 미루는 거냐고 성화를 부려서 내가 어제 일을 처리했다. 그리고 아깐 내 아버님 계셔서 말을 다 못했다만 내 자식이라고 모든 결정을 내 맘대로 하는 건 좀 그렇구나. 그 앤 내 자식이기 이전에 우리 정씨 가문의 자식이니까. 여자는 자리에 앉아서 대답을 유예했다. 시어머니가 뒤늦게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협상을 하고 싶어하는 눈치였다. 자신이 원하는 바를 관철시키기 위해 상대를 그럴듯한 물질로 유혹부터 하고 보는 게 그녀의 오랜 습관이라는 걸 여자는 잘 알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여자는 고개를 약간 숙였다. 내색하지 않았지만 기다려온 거였다. 기다리는 동안 지쳐서 웃음조차 나오지 않는지도 몰랐다. 최대한 감사한 마음이 담긴 눈빛으로 덤덤하게 서류 봉투를 백 속에 넣었다. 시어머니는 여자의 대답이 시원치 않았는지 깨름칙하다는 듯 눈살을 오므렸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는 마침내 온전하게 여자의 소유가 되었다. 용인 별장에 도착했을 땐 어둑어둑한 밤이었다. 차는 게이트를 통과했다. 미르 마을은 게이트 안으로 총 45채
서양식 주택들이 모여있는 단지이다. 스위스 산골의 작고 오밀조밀한 마을을 그대로 본떠 옮겨놓은 것 같은 마을. 삼성동 집에서 막히지 않을 땐 50분 거리였다. 이동 시간에 비해 비교적 외곽이고 산자락이라서 쾌적하고 조용한 동네다. 시댁에서 지우의 아토피 치료 목적으로 내준 별장이었다. 양평 별장은 시댁 어른들도 자주 사용하는 곳이니까 불편이 따를 테고 에버랜드에 놀러 갈 때도 유용하지 않느냐는 말도 덧붙였었다. 용인 인터체인지에서 10분 거리이고 에버랜드에서 국도로 15분이다. 주말에 이곳에서 묵고 가면 지우의 아토피는 눈에 띄게 잦아들었다. 주말마다 와야 한다는 번거로움을 감내하기에 충분한 대가가 아닌가. 남편과 함께 별장으로 동행할 수 있었을 때까진 여자도 그 점이 불만스럽지 않았다. 시동을 끄고 차에서 내렸다. 차에 타기 전 서울의 텁텁한 공기와 대조되는 맑고 상쾌한 공기가 물씬했다. 청명한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시며 트렁크에서 색바랜 루이비통 여행용 가방을 꺼냈다. 파스텔톤 집들에서 흐릿한 불빛이 간간히 새어나왔다. 카시트에서 고개를 꺾고 잠들어 있던 지우를 흔들어 깨웠다. 별장은 아랫동네에 사는 50대 여자가 일주일에 2번 청소를 해주었다. 여자와 지우가 별장에 가기 전날과 별장에서 떠난 다음 날 청소를 해놓은 집은 언제 가도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돈돼 있었다. 청소를 하는 여자와 마주칠 일은 없었다. 지우를 2층 침실에 들여보내는데 차인벨이 울렸다. 누구세요? 어안 렌즈를 들여다보며 경계심 높여 물었다. 별장에 있는 동안 누가 찾아오는 일은 없었다. 현관 앞에 낯선 2 여자가 서 있었다. 네, 저희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들인데요. 내일 미르마을 친목 체육대회가 있거든요. 반들반들한 귤을 담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여자들이 살갑게 웃고 있었다. 저 여기 사시는 건 아닌 것 같고 주말마다 오시는 것 같던데 얼굴도 익힐 겸 내일 체육대회에 꼭 참석하세요. 저희들도 아드님 또래 아이들이 있거든요. 아니요. 저흰 그냥 쉬러 온 거예요. 여자는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다지 말을 섞고 싶지 않았다. 저 이 근처에서 유괴 살해 사건이 있었으니 조심하세요. 2 여자 중 누군가가 큰 소리로 말하며 뒤돌아섰다. 2층으로 올라가서 지우가 잠들었는지 확인하고 다시 1층으로 내려왔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은 발소리를 흠씬 죽였다. 실내가 썰렁했다. 실내 온도장치의 온도를 26도로 올렸다. 가방에서 꺼낸 겨자색 캐시미어 가디건을 걸치고 서재로 들어갔다. 노트북의 전원 버튼을 누르고 부팅되길 기다렸다. 오후에 인터넷 신문에서 일면했던 사내의 살기 넘치는 눈빛이 여자의 머릿속에 박혀 떠나질 않았다. 거두려고 할수록 사내의 눈빛은 불씨에 덮칠 것만 같은 트럭 전조등처럼 불안하게 따라 붙었다. 5장의 사진을 유심히 살펴보던 여자의 남편은 유독 한 사진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다. 야무지게 생겼네. 아이, 난 그 옆에 애한테 마음이 가. 웃는 것도 예쁘고 눈빛도 서글서글 하잖아. 당신 생각만 하면 어떡해? 기업을 이끄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물러터지게 생긴 애가 물려받으면 회사 하나 거덜내는 건 시간 문제야. 형이 딱 그랬어. 어렸을 때부터 생글생글 웃기만 하고 어딜 가나 유순하고 착하다는 칭찬만 받았지. 그 결과가 어때? 결국엔 대학도 졸업 못하고 여기저기 놀러 다니는 데만 도 같아서 장남인데도 재구실을 못하게 됐잖아.
아버지가 일찍이 형을 포기하고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사업이나 던져준 건 그거 하나쯤 망해도 회사에 아무런 손실이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봐. 남편은 사진 속 아이의 눈을 검지 끝으로 가리켰다. 여기 눈매를 봐. 살짝 올라갔잖아? 당신이 말한 옆에는 쌍꺼풀이 너무 짙어. 당신이나 나나 그렇게 깊은 쌍꺼풀을 갖지 않았잖아. 남편은 관자놀이 쪽으로 살짝 축혀 올라간 자신의 눈을 의미심장하게 반짝였다. 그렇긴 한데... 그 사진을 보았을 때부터 아이의 눈매가 거슬렸었다. 남편의 강력한 주장이 아니었더라면 여자는 절대 그 아이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었다. 결혼식 준비가 한창이던 때였다. 하얏트 파레스 그릴 레스토랑은 한낮인데도 실내가 어두웠다. 낮은 조도 아래서 남편은 차분한 음성으로 자신이 무정자증임을 밝혔다. 가족들조차 모르고 있는 사실이라고 했다. 남편과는 그날 미리 세워둔 일정에 맞춰 백화점으로 갔다. 백화점으로 이동하는 내내 차 안엔 저교한 침묵만이 휘돌았다. 백화점에서 여자는 호가 8천만 원이 넘는 손목시계와 국내에 한 점씩밖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모피 2점을 골랐다. 방금 헤어져도 다시 보고 싶은 뜨거운 감정과 일평생 휘청거릴 필요 없는 든든한 경제력을 동시에 갖춘 결혼이란 흔치 않다. 여자는 자신의 삶에서 아이쯤은 없어도 괜찮을 거라며 백화점을 나왔다. 남편이 입양에 대해 거론한 건 결혼하고 몇 달이 지나지 않아서였다. 여자는 일단 싫다고 거절했다. 남의 아이를 키운다는 게 말처럼 쉽겠는가. 시댁에선 왜 아이가 생기질 않는 거냐며 은근히 닥달해 왔었다. 심지어 여자의 몸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추궁하기도 했다. 도곡동 형님 아이들이 제각각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 한 명은 영재로 또 한 명은 우수한 성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자가 입양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고려해보기 시작한 것도 그 때문이었다. 낳은 정보다 키우는 정이 더 큰 거 몰라? 당신도 여기저기 무료하게 쇼핑이나 다니는 것보다 불쌍한 아이 거둬서 건강하고 밝게 키우는데 재미 붙이면 좋잖아. 남의 자식 같지 않을 거야. 당신 마음 여리고 착한 사람이잖아. 네, 장담하는데 나중엔 나보다 애를 더 예뻐할 거라고. 남편은 화장대 앞에 앉아있는 여자의 어깨를 잡아주었다. 여자는 마지못해 승낙하는 듯 불평스럽게 스킨을 두들겼다.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당신이 모두 책임져? 난 몰라. 여자는 볼멘 소리로 대꾸하며 이죽거렸다. 밤이 깊은 시간이었다. 고요하게 떠있는 지상 43층 위에서 여자의 어깨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로 가기까지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움직였다. 시댁에는 임신 4개월이라고 말하고 원정 출산을 핑계로 여자가 먼저 떠났다. LA에서 드물지 않은 원정 출산 후 한국 임산부들과 마주칠 일은 없었다. 외출을 거의 하지 않았다. 한인타운은 물론이고 베버리힐스나 카바존 아울렛처럼 한국인들의 발길이 닿을 만한 장소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6개월의 시간 동안 딱 한 번 밴쿠버로 여행을 다녀왔다. 2달에 한 번 남편이 일주일간 머물다 갔다. 그 외에는 종일 집안에 틀어박혀 CNN이나 ABC를 보며 홀로 지냈다. 남편이 낯선 아기들의 사진을 들고 온 건 LA 생활이 끝나갈 즈음이었다. 생후 한 달을 넘기지 않은 아기들이었다. 이름을 지었어. 정지우. 어때? 싸게 감싸인 한국 국적의 사내 아기를 건네며 남편이 푸근한 미소를 지었다.
오랜 시간 홀로 지냈던 터라 갖가지 불만이 넘쳐나고 있었다. 꼬물거리는 작은 손가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한 달 정도 여기서 지내다가 돌아가자. 아, 그리고 알아둬. 지우 혈액형이 B형이야. 당신이나 나나 B형이니까. 남편이 주도 면밀한 사람이란 걸 알고 있었지만 새삼 놀라웠다.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따져서 마음을 정했을 거라곤 미처 예상치 못했다. 한편 어떤 감정으로 아기와 첫인사를 해야 할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그저 멀뚱한 시선으로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순간 여자의 마음이 흔들렸다. 웃는 듯 찌푸린 것 같고 찌푸린 듯 웃는 것 같은, 그러면서도 허방을 짚는 듯 멍한 아기의 모호한 표정이 조금 쓸쓸해 보였다. 기묘한 동질감이 느껴지는 표정이었다. 여자는 아기에게 살며시 손을 내밀었다. 예물로 남아프리카에서부터 공수해온 5캐럿 다이아 반지를 받았을 때나, 굵은 한강 줄기부터 북한산까지 내다보이는 78평 초고층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나, 풀 옵션이 돼 있는 BMW 535와 은빛 카이엔을 동시에 받았을 때도 그때와 비슷한 심정이었다. 단 한 가지라도 자신의 취향과 의사가 반영되었다면 조금 더 흡족했을까? 여자는 그때마다 몸속 어딘가가 조금 잘려나간 것처럼 설명할 수 없는 아리아리한 통증에 부딪혔다. 여자는 그 감정을 자세히 파악하지 못했다. 알려고 골몰해 본 적도 없었다. 무언가 알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전에 여자의 품에 안긴 모든 것에 매료되었다. 그것들은 정확한 이미지가 있었다. 지지부진하게 진행되다가 말끔한 결실을 맺는 영화의 결정적인 소품으로 나무랄 데가 없었다. 해피엔드로 끝나는 영화를 몇 편이나 살았을까? 아무리 해피엔드라고 해도 모든 영화의 끝은 암전이다. 여자는 어둠 속에서라면 헤드라이트처럼 밝은 빛이 비추는 곳까지만 보는데 익숙해졌다. 토요일 오후 미르마을은 친목체육대회 행사로 시끌벅적했다. 여자는 눈에 띌까봐 뒷마당에도 나가지 않고 꼼짝없이 집안에 있었다. 지우도 마당에 나가 뛰어노는 것과는 거리가 먼 아이였다. 모자는 아침으로 도우미가 준비해 놓고 간 콩나물국과 바구니에 담긴 푸성귀에 쌈장을 꺼내서 먹었다. 지우는 기름진 음식을 좋아하지만 아토피 때문에 억지로라도 채소 위주 식사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 후로 토를 달지 않았다. 지우가 단 한 번이라도 별장에 오기 싫다거나 푸성귀가 먹기 싫다고 떼를 썼다면 어땠을까? 주말마다 치러야 하는 이 일을 진즉에 그만두었을 거였다. 식탁 위를 치우고 2층으로 올라가서 지우의 방문을 열었다. 책상 쪽으로 살짝 구부러진 지우의 등을 보며 병원에서 보았던 그림을 떠올렸다. 왜 자신의 배 속에 거미를 그려 넣었는지 묻고 싶었으나 그만두었다. 지우는 영어 레슨 선생이 내준 과제에 몰입해 있었다. 책상에 앉아 무선기기 라라펜을 들고 영어 발음으로 책을 읽었다. 끝이 뾰족한 스틱 모양 라라펜은 초록색 우주 인형과 한 세트다. 책 위에 나열된 영어 문장을 찍으면 원어민 발음이 친절하게 흘러나왔다. 책 위에 그림이나 단어를 찍어도 똑같이 영어 발음이 터져나왔다. 여자는 라라펜을 볼 때마다 신기해했다. 라라펜은 보이스 레코더 기능까지 겸비했다. 영어 선생이 내주는 숙제란 대부분 단어를 외우거나 일정 분량의 책 읽는 걸 매일매일 보이스 레코더에 저장해 두는 것이었다. 그걸 나중에 와서 영어 선생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업이 시작되었다. 지우는 지금 그 숙제를 하는 중이다. 여자는 방문을 조용히 닫고 1층으로 내려왔다.
이따금 한 번씩 먼 곳에 지진처럼 와 하는 함성이 들려왔다. 여자는 식빵을 구웠다. 식빵 위에 양상추와 저민 토마토와 구운 닭고기 가슴살을 포개어 머스터드 소스를 뿌렸다. 그 위에 또 하나의 식빵을 덮어 그릇에 담았다. 고소한 냄새가 퍼졌다. 접시를 들고 2층으로 올라갔다. 빠끔히 열린 문틈으로 지우는 보이지 않았다. 복도 끝 욕실에서 샤워기 물소리가 들려왔다. 책상 위에 샌드위치 그릇을 내려놓고 지우가 읽던 책을 내려다 보았다. 옥스퍼드 리딩을 펼쳐 나지막하게 따라 읽어보았다. 예전처럼 발음이 잘 되지 않았다. 입을 부르퉁 내밀고 라라펜을 들어보았다. 크기가 다른 버튼은 총 4개였다. 버튼의 용도를 잘 알지 못하는 여자는 맨 위 버튼을 눌러보았다. 지우의 유창한 영어 발음이 흘러나왔다. 다른 버튼을 누르자 헬로우 하는 경쾌한 기계음이 터져나왔다. 여자는 픽 웃으며 또 다른 버튼을 눌렀다. 쟤를 어떡해? 무서워 죽겠어. 어젯밤엔 유리컵을 집어던지고 나를 노려보는데 딱 죽일 기세였어. 집에 일하는 사람이라도 있을 땐 그나마 안심했지. 단둘이 있다가 봉변을 당할까봐 하루도 눈을 제대로 붙인 적이 없어. 망상이 아니라니까. 그 신문에 나온 남자 사진을 보면 누구라도 제가 그 남자랑 닮았다는 거 알 수 있어. 다른 데도 그렇지만 눈매가 빼다 박았어. 그건 바로 자신의 음성이었다. 기억이 정확하다면 올해 초 아버지와 함께 크루즈 여행을 간 엄마와의 통화였을 것이다. 지우가 입양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건 여자와 여자의 남편 그리고 여자의 친정엄마뿐이었다. 라라펜을 들고 있는 손이 파르르 떨렸다. 머릿속이 바스러지는 것 같았다. 조금 열린 창문에서 차디찬 칼바람이 들이쳐 목덜미를 핥히었다. 복도에서부터 발소리가 둥둥 울렸다. 라라펜을 허둥지둥 내려놓았다. 방문 밖에선 지우의 머리카락에서 물기가 뚝뚝 흘러내렸다. 여자는 샌드위치를 눈짓으로 가리키고 황망히 방을 나왔다. 당시 34살이었던 그 남자는 2003년 3월 대낮에 집에서 자고 있던 모녀를 살해했다. 그때 그 남자의 나이는 지금 여자의 나이와 같다. 남자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실패한 이 사회의 흔한 실업자였다. 범행 동기는 결혼식 치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표적으로 삼은 몇 집은 한 달간 사전 조사가 이루어졌었다. 남자는 계획대로 방배동 일대의 새 집을 털었다. 사람들이 외출하고 나간 빈집들이었다. 문제는 마지막 3번째 집이었다. 비어 있어야 할 집에 모녀가 낮잠을 자고 있었으니 남자로선 돌발 상황이었던 것이다. 방에서 나오다가 남자를 발견하고 소리를 질렀던 7살짜리 여자아이는 기둥에 세워져 있던 일제 골프채에 머리를 맞아 직사했고 그 소리를 듣고 경찰서에 신고 중이던 아이의 엄마도 엇비슷한 부위를 맞고 쓰러져서 신음하다가 몇 분 만에 숨을 거두었다. 도주 중에 뒤따라오던 순경과 몸싸움을 벌이던 남자는 과도로 순경의 몸 3군데를 찔렀다. 순경은 곧바로 남자의 인질이 되었다. 인질극을 벌일 당시 남자에겐 동갑의 약혼녀가 있었다. 곧 결혼식을 올리기로 한 여자의 뱃속엔 팔다리가 다 자란 태아가 있었다. 9개월이면 태아의 몸에 연한 살이 붙을 때다. 도주 중이던 남자를 설득하기 위해 급기야 경찰들이 약혼녀를 불러왔다. 얼굴이 모자이크 처리된 약혼녀는 확성기로 남자의 이름을 거듭 부르다가 그 자리에서 혼절했다.
뉴스를 시청하던 사람들은 팔자 사나운 약혼녀를 불쌍하다며 안쓰러워했다. 출산은 무사했다. 그러나 약혼녀는 가혹한 상황을 이기지 못하고 태아를 출산한 바로 다음 날 종적을 감추었다. 태아는 자신이 태어난 산부인과에 버려졌다. 태아가 제 시기에 태어났다면 2003년 4월생이다. 그 아기가 어떻게 되었는지에 관한 사실은 확인이 불가능했다. 아기가 어떤 기관에 보내졌는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돌보게 되는지에 관한 소식도 전무후무했다. 그 무렵 버려진 아이들이 몇이나 되는지도 알 수 없다. 다만 지우가 2003년 4월생이라는 사실만 날이 갈수록 명징해질 뿐이었다. 지우가 그 끔찍한 사건과 관계가 있다는 확증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는 지우가 그 불행한 연인들의 자식일 거라는, 그래서 저토록 괴물 같은 아이로 자랄 수밖에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멈추지 못했다. 토요일 밤을 뜬 눈으로 보낸 여자의 눈은 퀭했다. 초점이 흐렸다. 연이틀 잠을 자지 못했다. 시동을 걸면서 룸미러를 내렸다. 자신의 얼굴을 보면서 긴 한숨을 내쉬었다. 눈밑은 거뭇했고 볼은 훌쭉하여 몇 살은 더 나이 들어 보였다. 거기에는 아이에게 볼모로 잡힌 여자의 참담한 미래가 언뜻 스쳤다. 엑셀러레이터를 밟고 마을을 빠져나갔다. 미르마을 친목체육대회 플래카드가 바람에 펄럭였다. 게이트바가 올라가기 전 경비실 초소에 어린아이들의 사진이 박힌 전단지가 나란히 붙어 있었다. 2주 전부터 붙어있던 사진은 빛이 바래고 모서리가 너덜너덜했다. 얼마 전 에버랜드에서 실종된 두 아이의 사진이었다. 여자아이 2명이 에버랜드 인근에서 사체로 발견됐다. 여자는 게이트를 빠져나가기 전 그 사진을 빤히 쳐다보았다. 아직 범인은 잡히지 않았다. 에버랜드 정문 입구 주차장에 차를 세운다. 여자는 차에서 혼자 내려서 편의점으로 향한다. 카시트에서 잠들어 있는 아이를 차에 두고 편의점이나 화장실에 다녀오는 건 흔한 일은 아니다. 얼마 전 2차례의 어린이 실종 사건이 발생했던 탓인지 일요일인데도 에버랜드 정문은 한적한 편이다. 편의점 앞에는 에버랜드에서 나온 사람들이 컵라면을 사 먹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있다. 편의점으로 들어간 여자는 냉장고를 연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오렌지색 뿡뿡이 마개가 달린 음료수 한 병과 여자가 마실 혼합차를 꺼낸다. 양손에 2병의 음료수를 들고 오른쪽 구석 천장에 있는 감시 카메라 쪽으로 몸을 천천히 돌린다. 계산을 하고 나온 여자는 트렌치코트 앞서풀 여민다. 가을바람이 차다. 코트 안에 티셔츠와 니트와 캐시미어 가디건까지 겹쳐 입고 있었으나 한기가 느껴진다. 여자는 차에 올라타 시동을 건다. 은빛 SUV는 검푸르고 우람한 나무들 사이로 미끄러진다. 차체 밖에서 쉭쉭 날선 바람 소리가 귓전을 울린다. 중앙선 건너편에서 마주오는 차도 같은 차선에서 거리를 두고 달리는 차도 없다. 구불구불한 2차선 도로에서 엑셀러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번갈아 밟는다. 자체는 흔들리지 않는다. 차는 거대한 동물 내장 속에 잘못 삼켜진 빛나는 작은 원석처럼 도르르 굴러간다. 한밤중 에버랜드 톨게이트는 을씨년스럽다. 톨게이트를 빠져나간 차가 다시 50번 도로와 만난다. 용인 인터체인지를 빠져나와서 처음 50번 도로에 진입한 지 1시간이 조금 넘은 시각이다. PM 9시 50분. 때로는 간절한 마음으로 의식에서 지워야 하는 순간들이 있다. 기억하기 싫은 일은 기억할 수 없는 일이 되어야만 한다.
차는 50번 도로 위를 내달린다. 여자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손을 뒤로 넘겨보거나 아들의 이름을 나지막하게 부르지도 않는다. 양손으로 핸들을 잡고 룸미러를 본다. 룸미러에 점박힌 흰자위가 사라지지 않는다. 뒤돌아오는 전조등인가 싶었지만 그것은 사람의 눈이다. 아무리 먹어도 채워지지 않을 굶주린 새하얀 눈자위, 영원히 감기지 못할 두 눈, 바로 자신의 눈. 룸미러는 운전석 쪽 하단으로 꺾여 있다. 별장에서 출발할 때 자신의 얼굴을 체크하기 위해 내려놓고 올려두지 않은 게 그때서야 상기된다. 여자는 룸미러를 제자리로 반듯하게 고정시킨다. 룸미러 속은 이제 완벽한 먹빛이다. 침착하게 휴대폰을 든다. 도대체 어느 번호를 눌러야 할지는 당연히 알지 못한다. 살아오면서 119나 112나 113 같은 번호를 누를 필요 없이 살아왔던 여자였다. 그런 종류의 비슷비슷한 번호들이 머릿속에서 겉돈다. 세 자리의 번호를 꾹꾹 누르면서도 그게 어느 기관인지조차 알 수 없이 헛갈린다. 몸이 마구 떨리고 거친 호흡이 끊어질 듯하다. 신호음이 울리는 동안 여자는 그렇다고 믿었다. 신호음이 짧게 2번 울리고는 전화가 덜컥 연결된다. 여자는 버석버석하게 말라서 떨리는 입술을 간신히 떼어낸다. 우리 아이가 사라졌어요. 네, 이홍 작가의 50번 도로의 룸미러를 읽어봤습니다. 이야기 속에서 과연 부유하다는 특정 지역에 사는 엄마의 내밀한 공포만 그려졌을까요? 주인공은 한강변에 위치한 78평 아파트에 살면서 BMW 5 시리즈와 카이엔 같은 1억짜리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 전직 아나운서 출신의 30대 엄마입니다. 입양한 아이를 둘러싼 여자를 괴롭히는 추측들, 그리고 사라진 아이. 여자가 느끼는 공포는 터무니없기까지 합니다. 50번 도로의 룸미러에서 스며나오는 공포는 바로 여자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겠죠.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지시길 바랄게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 책방입니다.